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수업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논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의 평가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러한 논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료를 선택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쓴다든지 아티클을 작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자료가 적절한가, 또한 아주 최신에 나온 최근 1, 2년 안에 나온 그런 자료인가, 그 다음 다른 전문가들도 그것을 수용한다, 즉 인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어떤 글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정보의 한계 안에서 그 자료가 얼마나 완전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가 아니면 자료인가를 우리가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정보가 어떤 그 작성한 사람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돼요. 그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되어 있는가, 정보인가 의견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자료 출처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그 평가를 먼저 보면요,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나중에 그것이 진위 여부를 따질 적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출처가 어떤 충분히 정명이 되었는가, 그래서 출처가 아주 영향이 있는 곳에서 나온 건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는 말과 믿을만하다는 것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충분히 믿을만한 곳인가, 그 다음에 아주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아닌가, 아니면은 그러한 집단은 아닌가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러한 자료 출처를 평가하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쓰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료 제공하는 어떤 웹사이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국내용 검색 도구라든지 우리가 주요 쓰는 구글이나 검색 엔진들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학술 대일증 웹사이트는 또 따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재료 관련이라든지 기계, 전자 관련, 아니면은 광학이라든지, 그죠? 물리라든지 이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웹사이트들이 조금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러한 또 검색 엔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특허와 표준 관련 웹사이트입니다. 아무래도 이공계 계열이기 때문에 특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엔 지난 10년 또한 20년 전과 비교해 볼 적에는 굉장히 특허 출원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웹사이트도 자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구글은 국제 분야 다 있지만요, 그 다음 웬만한 해외 전자학술지 이런 것들은 국제용입니다. 그래서 국제용 검색 도구를 잘 사용하는, 그러려면은 영어 키워드를 잘 타이핑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능력들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출판사, 서점, 이런 출판사 같은 경우는 가끔 이용하고요. 예를 들어 서점, 예스24라든지 교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박물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계통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과학박물관도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나 박물관 만드는 데 저도 관여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시관이나 박물관 웹사이트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고, 이 파워포인트가 1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저도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많이 쓰는데요. 야후를 많이 쓸 거예요.
한때는 엠파스를 많이 썼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이 정보의 양이 뭐 원사이드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용어로는요, 올드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타비스타, 옛날에 이 알타비스타를 많이 쓰는데요.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지 라이코스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거의 다 국제용어죠, 그죠? 영어로 다 돼 있겠죠, 당연히. 올드웹이라는 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요 정보 사이트는 국가전자도서관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DB랩이라 그래서 창원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학회 홈페이지, 국내 학회 홈페이지. 이 초과학지원연구소 우리가 많이 이용하죠. 자, 그래서 KBSI입니다. 그러니까 Korean Basic Science Institute라는 뜻인데요. KBSI도 참 잘 이용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도서관과 여기 키스티라는 요게가 많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이용하고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는 일정 부분 그 옛날에는 팩스 비용을 들었는데 요즘은 뭐 이메일 다 보내니까 아마 한 하루 이틀 걸려서 그렇지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요 국가도서관이죠. 이게가 D-Library라고 해가지고 지오츠 KR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뭐 공짜로 거의 공짜로 다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이트들을 좀 알아두면 좋고요. 클리어링 하우스라든지, 그죠? 전자학술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저는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엔지니어링 이저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research libraries 보통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자기 대학의 그냥 그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학술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분야에 좀 넓은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좀 좁은 분야의 저널들을 다 모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 파트와 materials 쪽이에요. 그 다음에 electronical 쪽에 많이 알아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ARL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학술대 일정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국제학회가 물론 뭐 자기가 보통 아니면은 속해 있는 연구실이 가는 학회는 많으면 5개 정도일 겁니다. 손으로 꼽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학회가 오픈하는 그런 학술대회들은 학회 홈페이지 가면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또 새로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연구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 분야의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학회를 또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는 이러한 학술대 일정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참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 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분야인가를 빨리 읽어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충분히 얻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허와 표준 관련 웹사이트도 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정보의 저널도 있고요. 아니면은 키프리스라고 해가지고 특허 정보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나라의 모든 물리량의 표준을 정하는 크리스라고 해가지고 표준과학 연구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European Patent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IBM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다 페이턴트, 그러니까 특허를 굉장히 많이 쓰고 또 많이 관리하는
그런 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특허정보원에 들어가도 외국의 웬만한 특허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특허원에 계셨던 우리 특허정보원에 계셨던 우리 조신호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특허도 많이 내셨고, 저도 20년 동안에 특허 한 두세 개밖에 못 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특허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피라이트에 관한 어떤 피를 받는다든지, 특허 사용료죠, 그죠? 그것을 받을 만한 특허를 내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특허를 많이 못 내었는데, 낼 수 있는 것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독창적으로 하는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특허화 시켜서 해놓으면 되는데, 그 유지비가 꽤 들죠, 그죠? 그래서 잘 이제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가 있다. 자기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 특허를 또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는 사이트는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출판사라든지 아니면은 지오시티라든지 이런 특허 정보 저널이 있다. 지오시티. 그 다음에 출판사 웹사이트.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주로 이 출판사라고 해서 어떤 뭐 교과서도 출판하지만 저널들을 출판하는데, 저는 엘스비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 다음에 아카데믹 프레스도 좀 쓰고요. 그 다음 프렌티스 홀이라든지 스프링글 블랙이라든지 이것들을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널을 좀 이런 어떤 출판사 웹사이트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저널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뭐 엠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점 웹사이트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보문고라든지 반제노벌,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데 북스 코리아라든지 뭐 아마존, 그죠? 명품 뭐 인터넷 북스라든지 예스24 없네요.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서점 웹사이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저널만큼 또 책도 많이 보게 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교보문고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 웹사이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런데 뭐 가본 데도 꽤 있는데,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스미소니언이라든지 박물관들이 엄청 많고요. 뭐 대형 제국도 제가 가봤었고, 그 다음 루브르도 가보고요. 세계적인 박물관 거의 다 가봤는데, 가보면은 이런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사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기 전에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어요. 뮤지엄 USA라든지 뮤지엄 오브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런던에 뭐 뮤지엄도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USA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가면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나왔던 여기 보면 Hall of Ocean Life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명예의 오션 라이프에 대한 명예의 전당. 그 다음에 초콜릿 테이스팅즈 이런 거 있거든요. 초콜릿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쓰는데 자료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문을 쓸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간결하고 아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매우 크거나 작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만, 100만 이런 데만 가는 거는 몇 수를 표현한다는 10의 5성, 10의 6성 이런 식으로 아니면 0.0000001이다가 10의 마이너스 6성 뭐 이런 식으로 몇 급수로 표현해야 한다. 그 다음 국제 단위계 보통 우리는 SI 단위계를 쓴다. 스탠다드 인터내셔널인데 그걸 써야 되는데 미국이 잘 많이 안 써요. 우리가 말하는 SI 단위계라는 것은 MKS나 CGS 단위계를 쓰는데 미국만 이렇게 가보니까 파운드와 마일로, 갤런 이런 단위를 쓰더라고요. 조금 불편합니다. 보시면은. 그러나 그분들도 학술대회나 논문에는요 SI 단위계를 써요. 안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수식어표는요 아주 보기 쉽게 표현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은 정보를 명확하게 그림은 그 그림 자체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잘 이렇게 정리해서 여백 같은 데도 많은 정보를 조금 넣기도 하고요. 그러나 복잡하게는 않아요. 그림은 아주 클리어하고 정말 명확하게 하면서 그 자체만으로 X축과 Y축에 벌써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경우 단순하게 그려라. 단순하게.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황은 효과적으로 동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즘 아마 이거는요 온라인으로 어떤 아티클을 만들지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 실험한 것들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적인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몇 급수의 접두사 알아놓으면 좋은 게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8승부터 10의 18승까지 이런 접두사를 사용한다. 이거는 기호로 쓸 때고 이건 접두사 그대로를 아토, fem토 우리가 fem토,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센티, 데시 이거는 굉장히 요즘은 많이 파퓰러하게 쓰입니다. 그죠? 특히 레이저 같은 경우는 피코 세컨 레이저, fem토 세컨 레이저 이렇게 많이 써요. 그 역으로 우리가 보면 많이 쓰는 게 데카메론이라는 데카 12 1승이죠. 헥토 잘 안 쓰죠. 10의 제곱으로 우리가 많이 쓰죠. 10의 제곱. 삼성은 킬로 이 많이 쓰고 메가, 기가 이건 지금 뭐 컴퓨터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라의 시대가 조만간 올 겁니다. 아마 테라의 시대가 10의 12승인데요. 조만간 온다. 아마 뭐 여러분들이 생각 한 10년 내로 페타의 시대도 오지 않을까. 뭐 요즘 기가바이트라는 말이 많이 쓰죠, 그죠? 예를 들어서 USB도 우리가 기가바이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조만간 테라바이트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다니는 게 테라바이트다. 그다음에 테라바이트는 영화 한 영화 1000편 정도는 담아올 수 있는. 보통 한 영화가 한 원기가 정도라고 그러지. 그다음 페타의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엑사라는 단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놓으면 뭐 편히 사용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이크로, 나노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피코 이런 것들 많이 쓰죠. 밀리, 센티 이거는 되게 많이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가라는 것, 메가, 테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단위계를 한번 보시면 알고 있지만은 뭐 1학년 때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저한테. 그 다음에 길이는 우리가 미터를 쓴다고 했고 그래서 M, 그죠? 그 다음 K라는 것이 질량이란 킬로그램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MK, 그 다음 S, 세컨드죠? 그래서 MKS 단위계라고 합니다. MKS 단위계. 전류는 MKS 단위계에 있어서는 암페어고요. 그 다음 온도는요, 켈빈을 씁니다. 절대 온도. 그 다음 분자량은요, 몰로 쓰고요. 그래서 MOL로 표현합니다. 광도, 빛의 밝기, 칸델라. 그죠? 그래서 캔들의 첫 번째죠. 그래서 초를 켜놓은, 한 개 켜놓은 밝기. 그걸 칸델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간결함이라든지 정확함을 예를 한번 보시면요. 실험의 구성이 이렇게 됐을 적에 실험 변수 영역은 2m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y 2m짜리는 이 간격, 뭐 y는 20m다. 이 정도, y 50m다. 이 정도 간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한 것들을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다. 수식의 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많이 봤다 그죠? 물리학 책에서 실험책에서 많이 보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이런 식으로 x분의 y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죠? x분의 y. 양변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식들도 이렇게 간결하고 그림도 그래프도 뭐 잘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의 그림을 예를 보면은 기계공학 같은 경우인데 차량이 통과하는 범퍼의 형상, 바퀴가 이렇게 지나갈 적에 이렇게 5m/s로 갈 적에 이 범퍼의 높이가 10cm다, 0.1m다.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고 그다음에 좋지 않은 예다. 이게 가변 용량 4판식 피스톤 펌프인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조언은 아주 명확하게 돼 있고요. 이것들은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 CAD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저는 자격증 따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가더라도 재료, 전자, 기계 영역에 가더라도 이러한 그림들은 정말 수없이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손으로 안 그리거든요. 컴퓨터로 아주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그릴 수 있는데요. CAD를 이용하면 이렇게 아주 팬시하게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 하나 정도는 3학년 이내로 따두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 이해 같은 경우도 좋은 예는요, 시간에 따른 x축 방향의 가속도인데 아주 뭐 명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acceleration이거든요. 명확하죠? 이거는요 너무 복잡해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험에 의한 로우 메시지의 시간지입니다. 되게 시간지음, 딜레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 밀리세컨드인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그래프에 너무 많은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5, 10, 12 이래가지고 너무 트래픽이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좀 복잡하다. 그 다음에 동영상의 예도 이렇게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스다와 인체 모델의 통합이라 그래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링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동영상을 실제로 올릴 수도 있고요. 작은 파일 크기가 작을 때는 아니면 좀 크게 될 때 링크를 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시각적인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발표 슬라이드를 학회에 가서 발표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준비할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우리가 마칠 때쯤 되면은 우리가 뭐 12주, 13주일 되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발표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요령에 따라서 작성 요령에 따라서 잘 발표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